네, 안녕하세요. 송성국 송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 이후에 우리는 극도의 긴장과 대립 속에 지난 9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염이 지나서 이제 조금 선선해지면서 찾아온 이제 이 가을이 딱 지나면 그 공포의 계엄도 곧 1년이 된다는 사실이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계엄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극우 개신교 세력의 몸살을 알아왔는데요. 계엄 이후에 극우 개신교 세력은 더욱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성서한국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해온 성서한국 유튜브를 통해서 극우 개신교와 한국 사회 극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를 이제 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극우 개신교 대응을 위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첫 단추를 좀 잘 깨워볼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바로 아주 적실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 배덕만 교수님이 써주신 정광훈 현상의 기원인데요. 이제 배덕만 교수님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저희 지난 성서한국 대회들에서도 주강사로도 두 번이나 섬겨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연락드렸더니 바쁘신 와중에도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배덕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는 지났지만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더 무게감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두 분의 게스트를 더 모셨습니다. 저희 성서한국의 든든한 회원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수경 사무국장님, 그리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명진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더 각자 좀. 네, 반갑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기수경이고요. 무게감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게감으로 따지면 사실 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네.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진 간사입니다. 저는 오늘 무게감을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배덕만 교수님의 애제자로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깨알 작용 감사드리고요. 네. 나는 사실입니다. 네. 나는 배 교수님의 애제자다. 네,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져가지고 문 열어놓고 잤더니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세 분은 좀 이 폭염과 또 폭우의 여름을 좀 잘 보내셨는지 어떠셨어요?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 평생 제일 분주하고 부담스러운 여름을 보내서 정말 너무 많은 글을 써야 되고 계속 말을 해야 되고 휴가도 못 가고 이렇게 살다가는 곧 주님 뵙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눈에서 약간 교수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어요. 진짜. 네. 지금 혹시 그 원인을 제공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책입니까? 그거 책 얼마나 잘못 썼다가 여기를 불려나가고 네. 교회는 또 교회들, 학교는 또 학교대로 큰 일들을 벌려나가지고 그렇군요. 일이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느헤미야 또 이번 이사도 하시고 이사도 하는 했고요. 바람에 네. 분주한 여름 보내셨을 것 같고 두 분은 또 어떠셨나요? 네, 저는 작년 7월에 태어난 딸이 이제 올 여름에 돌을 맞이해가지고 돌잔치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고 또 이제 8월에 또 제 생일이 있어서 연달아서 쉬셨나요? 무슨 말인가 하고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내 생일 때문에 분주했다. 또 이런 이야기 또 오랜만에 네, 뭐 육아와 또 사역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사실 여름을 제일 좋아해서 저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요즘입니다. 그러시군요.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이번 여름은 폭염이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고,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또 단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또 올해 또 제가 사무국장 일 맡으면서 좀 마음의 부담도 많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느라 그냥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좋아지고 아는 것 같아서 좀 아쉽는데 좀 많이 좀 안타깝고 세상에 웃고 다니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이렇게 바쁠까요 저희는? 네. 아까도 잠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또 사실 굉장히 매우 적실한 책을 또 출간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책은 좀 어떻게 쓰게 되셨을까요, 교수님? 쓰고 싶어서 쓴 책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만들어낸 책이고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3이 터지고 사람들 여기저기서
극우 기독교들이 튀어나와서 뭐 저는 정말 난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사회에 굉장히 큰 관심이 됐잖아요. 이 관심이 좋은 의미의 관심이 아니라 특히 이제 그 법원을 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그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다 보니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름대로 뭔가 발언도 하고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우리 회의하면서 뭐 제가 이제 교회사를 하니까 당신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전에 이제 띄엄띄엄 좀 여기저기 발표했던 비슷한 주제의 글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갖고 급히 이제 4번에 걸친 그 포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 포럼에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뜨림 대표하고 계약을 맺고 교회사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대표가 거기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번에 했던 강의안들을 갖고 책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쓰라고 그러면 제가 도저히 못 썼을 텐데 있었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묶어내고 뭐 조금 이렇게 하면 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그때 발표했던 글도 있고 발표 못했던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이 저희를 등 떠밀어 가지고 죽어 있던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게 됐습니다. 하필 또 그 포럼 자리에 감 좋고 일 잘하는 출판사 대표가 와 있는 바람에 네. 칭찬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마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럼 뭐 호위무사를 하나 붙여주든가 방탄복을 말로만 사람들이 다 걱정하면서 네. 뭐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저에겐 되게 뭐 조크 같지만은 되게 씁쓸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제가 북한 공작원한테 뭐 고난을 당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나왔을 때 이 책의 이름에 편에 있는 그 그룹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자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극우라도 앞에 개신교가 붙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전체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면서 매우 다시 씁쓸했죠. 네.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런. 아니, 제가 왜 그러면은, 이게 이 글에 소송을 하려면 대한민국 모든 신문사를 다 걸어야 되고, 저는 제가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행히,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정광훈의 세력들이 특검이니 뭐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피레미까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지금 바쁘기 때문에, 네,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분께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좀 책을 좀 미리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이 책을 좀 읽고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애제자시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책 이제 처음에 이 책은 어떤 책인가라는 부분에 교수님께서 기윤실이 주도한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한국청년과 12.3 계엄집단회 여기서 발제해 주신 내용 그리고 기윤실이랑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대화 모임을 하는데 여기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이제 발제하셨다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둘 다 제가 담당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배 교수님 모실 때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발제문들이 책으로 나온 걸 보고 앞으로 좀 부담 없이 더 모셔도 되겠다. 무슨 말이죠? 나는 또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약간 또 이번에 또 기윤실 자랑하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책 내용을 읽으면서는 전반적으로 그 한국 교회사 책을 읽을 때마다 늘 아쉬운 지점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가 좀 연결되는 책들이 물론 있으면서도 과거 내용만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고 또 최신 이슈도 많이 다루셔가지고 비교적으로 또 한 20년 근간에 있는 내용들도 자세히 다뤄주셔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저희 단체에서도 이 현상과 관련해서 여러 번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배덕만 교수님을 안 모셔가지고 이 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단체 이름이 그래서 안타깝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책 읽으면서 사실 그 지난 계엄 이후에 그 개신교
보여줬던 그러니까 개신교 극우라고 하는 그 어떤 무리들을 보여줬던 모습들에 아마 상당한 큰 충격이 있었을 것 같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단순히 저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라는 되게 그 수준 이하의 인간, 수준 이하의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는 걸까? 그걸 지지해서 저렇게 모이는 걸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지? 뭐지 저 실체가? 그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 가운데 사실 그 개인적으로 뭔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제 안에 뭐 불안이 생겼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이게 뭐 무슨 현상이지라고 고민하는 차원에서 막 단체든 어떤 교회든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모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모임의 결과들을 얘기하면서 교수님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정광훈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정광훈이 문제야 이거보다도 이 정광훈 현상이라는 것들로 표현해 주셨고, 이 안에 지금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은 어디서 근거하는가 하는 거에서 다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들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단순히 그런 현상들을 정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 가운데 또 다른 기독 시민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또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동일하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책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또 해주셨지만, 이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최근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런 책들도 있기는 하지만, 방금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기독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나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딱 짚고 언급해 주시는 학자분이 많지 않으세요? 맞아요. 교수님이 더 꾸준히 알게도 이런 맥락 속에서 뭐 그냥 저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규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진보적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세력들이 나름의 또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걸 항상 언급해 주셔가지고 프로모션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얇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또 상당히 다루고 있는 범위는 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저희가 막 기계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오늘 꼭 필요한 내용만 좀 몇 가지 좀 담아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주제를 한 3개 정도 좀 정리해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그 극우 개신교 세력의 정치 참여라고 제가 해봤는데, 사실 제가 아주 순화해서 쓴 표현이고요. 실은 이제 지난 9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 극우 개신교 세력의 준동, 뭐 폭주 이런 표현 사실 써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책들에 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교수님께서 사실 보수 개신교 세력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좀 설명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대부분 다 보수고, 뭐 한국 사회 전체가 보수적이죠. 그 중에 이제 소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어렵게 차별과 억압을 당하면서 진보적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죠. 근데 세상이 전부 다 오른쪽의 사람들이 정치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굳이 구구가 광장에 나서가지고 세를 과시할 이유가 없었죠.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줬던 시절이고, 그 우산 밑에서 한국의 보수 기독교도 막대한 특혜를 입으면서 번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가, 결국 이제 극우가 출현한다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인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극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상황이 극단적이다. 그것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 다 보수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가, 일련의 사태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 개신교 중에 일부의 사람들, 특히 이제 일종의 헤저머니를 많이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교회 안팎에서 일련으로 벌어집니다. 연속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랫동안 정부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교회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 한국 기독교를 가만히 평안하게 살던 것을 흔들 수 있는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북한과 관계가 급진전된다든가, 그 다음에 한국의 사학의 80%가 개신교 사학인데 그 사학을 건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보수 혹은 극우 세력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그 법적 조치가 국가보안법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정부는 개신교 편이야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정부가 기독교, 개신교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밀어붙이네 하면서, 그게 이제 많은 그 기독교, 이제 보수 개신교인들을 이제 놀라게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부터 단체를 만들고, 그게 대표적인 한기총이었고, 그다음에 그 개신교 뉴라이트 운동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그 교회 바깥의 환경이었다면, 교회 안의 환경도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세의 급감이에요. 저는 적어도 지난 70년,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로 한국 개신교는 90년대까지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걷고 오다가, 그게 여러 요인이죠. 한국 사회 전체가 세속화된 것도 있었고, 농담 삼아 한 20% 믿으면 믿을 사람 다 믿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한국에 이제 여러 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런 의미로 교세가 준 게 아니라, 한국 밖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교회의 내적 모순들이 쌓여져 있다, 혹은 은폐되어 있다가 지금 이런 단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됐던 2000년대 들어와서 1년에 이제 교회 문제가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세습의 문제라든가, 목회자들의 그 성추행 문제라든가, 교회 공급횡령이라든가, 배임횡령, 이런 것들이 터져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들이 벌어지고, 고소고발이 터지면서 이렇게 감춰졌던 이야기들이 공중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홍역을 앓기 시작하고, 교회 내에서 이제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 나타났지만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제일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체 재생산이 멈추게 되면서 교세가 스톱, 그 다음에 급강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존재론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바깥에서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운동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을 찾고, 동시에 자신들에게 오는 화살을 피해갈 희생양들이 찾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이제 동성애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슬람 배경을 갖고 있는 난민들 같은 사람들, 장애인들, 여성들, 이쪽에다가 이 친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한다, 한국 사회가 썩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원인을 비껴가서 이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고, 또 이런 위기에 처한 자들을 계속 붙들어줄 정치권의 사람들을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서 그들을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그들 편에 서게 되면서,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해야 될 상황인데 그 청소될 상황을 붙들어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논리라든가 행동이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가게 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들이 최근에 와서 불거지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명진 강사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주일 아침 KBS에서 조용기 목사 설교가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000년대가 좀 넘어가고 정권이 바뀌면서,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이 보수 기독교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시절 다 끝났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그러면 좀 강하게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자랄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승만 시절이 좋았지, 이 얘기를 입에 달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회를 서포트를 하고, 박정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걷는다느니, 그 다음에 교회 자꾸 치부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느니,
아니면은 뭐 추정유식분 이런 데서 자꾸 교회 비리들을 고발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세상이 바뀌었네. 근데 그냥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으로 바뀌었네. 그런데 이제 교인들도 안 모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점점 위축된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교수님 책 136페이지에 보면 그 옛날에 그 월간조선, 지금도 사실 이분 옹으로 소개되시는 분인데, 당시에 월간조선 그 편집장 조갑재 씨가 자기 그 홈페이지에 그 개신교에 대해서 이제 그 잘 조직된 거대한 반공 보루다 이러면서 이제 치켜 세워주는 그런 언급을 했다. 이렇게 거기 다뤄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14년에 나왔던 한겨레 21 기사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세력의 사랑에 보수 세력은 화답한다. 개신교 목사의 천명은 짝사랑이 아니다. 조갑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조갑재닷컴에 이렇게 썼다. 그래도 한국에는 잘 조직된 거대한 반공 보루가 있습니다. 전 인구의 약 30%나 되는 개신교 세력과 약 70만 명을 헤아리는 군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2025년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 그 두 가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군대와 개신교. 좀 약간 좀 서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갑재 씨가 이야기한 그 거대한 반공보루 역할을 가장 선두에서 수행한 게 한기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처음에는 한기총도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기총이 출연하게 된 그 결정적 계기는 1988년도에 NCCK에서 우리나라의 그 분단과 전쟁, 그 다음에 평화 과정에 대한 그 성찰과 또 반성과 또 결의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문건을 내게 되죠. 뭐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NCCK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오랫동안 만들고 또 교계에서 또 확인해서 발표한 건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분단의 책임이 일정 부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한미군도 철수하면서 완전한 평화 체제를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제안한 건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그 한국의 원로 목사님들이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빨갱이들이 한 일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연대 책임을 져야 돼? 이러면서 이 NCCK가 용공화됐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정서하고는 상관없는 기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NCCK, 한국기독교교협의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군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당대의 한국교회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남만산성에 계실 때 그로 다 몰려갑니다. 그분들이 다 한국교계 어른들이었고 다 교단장 지내시고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북한 출신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성토를 하면서 한기총을 대체할 수 있는 연합기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전격적으로 팍팍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모이신 분들이 다 은퇴한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망은 있으시지만 실제로 사람들 동원하거나 자금을 동원할 만한 실질적 영향력은 없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처음에부터 무슨 그 반국가적, 왜 그 당시는 아직까지 정부가 그렇게 그 노골적인 뭐 친북 세력에 이렇게 평가받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한기총이 북한 돕기 운동, 인권적 차원에서의 그런 구호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정부와의 관계도 정부가 점점 그 이후에 진보주 정권으로 향해 가니까 그때 한기총도 단지 구호 활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더 결정적인 거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목회자들 간의 뭐 연대 활동 혹은 뭐 그 친목 활동처럼 보이던 이 단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로 바뀌냐면, 각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최정점을 찍는 새로운 타이틀의 대상으로, 이제 교단 연합이고 70개에 가까운 교단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그 교단 총회장 정도로 만장할 수 없고, 여기까지 가야 마치 무슨 이제 우리가 그랜드 슬럼을 이제 달성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되면서 각 교단의 총회장 출신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저명한 목사님들이 한기총 회장이 대표 회장이 되려고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선거가 과열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과 곁들여 가지고 한국의 주요 교단뿐만 아니라 군소 교단들도
신분 세탁을 원했는지 혹은 한국 사회 주류에 편협하기 위함인지 그래서 굉장히 점점 많은 교단들이 가입하게 되면서 한기총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NCCK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재력과 인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기총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교 전체가 이제 조인하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움직일 만한 목소리가 되는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개신교가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게 되면서 결국 한기총이 정부에 반대하는 교계의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반정부적 집회가 그 서울시청 앞에서 또 여의도에서 대규모로 열리게 되고 그 시기에 이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의 정광훈이죠. 그가 등장한. 그렇죠. 그게 결국 정광훈을 이제 전국구 스타로 올라가도록 하는 판을 깔아주게 되는 무대가 됐다고 보여지죠. 네. 그 이후에 사실 뭐 이제 정광훈이 막 한기총 그 대표회장도 되고 그리고 또 제명되고 막 이제 그런 역사들이 또 이제 흘렀는데 뭐 그걸 다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계엄 국면까지 왔고 저는 이제 가장 이 계엄 국면에서 물론 그 계엄 당일날도 굉장히 충격받았지만 사실 또 그만큼 혹은 또 그 이상으로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서부지법 폭동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부지법 폭동이 사실 거기에 보면 그 주요 핵심 인물이 그 사랑제일교회 저는 특임전도사라는 직책 그런 직분도 처음 들어봤는데 집단.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이명박 정부 때 이재호 씨가 특임장관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은 나는데 그것도 사실 뭐야 그게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들 최근에 막 형량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경들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어떤 임계점이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좀 세 분은 좀 그 사건들을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이번에 좀 두 분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희가 사실 한국이라는 사회 환경 안에서 그 물리적 폭동을 볼 기회가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폭동해서 불 지르고 뭐 이런 모습 많이 보는데, 가게 부수고 막. 그런 모습 많이 보는데 사실 글쎄 뭐 저희가 예전에 80년대 이후에 그냥 촛불 집회가 우리의 좀 일상으로 경험하는 많은 세대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물리적 폭동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시기가 꽤 돼서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그 물리적 충돌은 그 정부 쪽에서 먼저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루어지면서 대응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는데 민중 자체가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은 사실 쉽게 보기 힘든데 그날 아마 거의 그것도 미디어 시대 영상으로 그걸 실시간으로 다 봤다는 것들이 아마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게 또 단순히 뭐 옆에 가게나 이런 것들 부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그 결정에 반발해서 법원을 침입하는 일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그 서부지법 그 폭동 자체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게 분명 이제 그 날의 사건의 임계점을 넘은 거가 맞는데 저희가 그 전에 정광훈 집회가 그 광화문에서 계속 이뤄지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그 작은 폭력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정말 그 고막을 찢을 듯한 그 스피커 소리와 막 그 소음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삶의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 그것도 작은 폭력이라고 보고 또 그런 집회들을 옆에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 잦은 시비들,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 걸고 아주 사소한 폭력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그날 이렇게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날의 저들의 그 분노는 좀 어디서 오는 거지? 예.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드는 거지? 한 번 더 궁금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계엄 그 탄핵 국면에 어디죠? 그 영풍문고 뒤에서 기도회 할 때 맞아요. 거기 기도회 하고 있으면 또 준비하고 하려고 앉아 있으면 저쪽 그 어디야 광화문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맞아요. 버스 타러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음. 할머니들이 저희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세요. 욕도 너무 하고 굉장히 거의 호전적이고 경찰이 폭력, 없으면 예, 폭력을 취할 거의 그- 그렇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명진 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최근에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옥이라는 시리즈를 보시면 화살촉 애들이 등장하거든요. 딱 그 서부지방 폭동이랑 비슷하게 맞물려 극우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 위주로 이제 결집된 그 세력들이 외부로 표출돼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데 공권력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그 작품에서 그리고 있거든요. 나름 화제성 있는 작품이라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우리나라 까딱하면 이렇게 되겠는데라는 좀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정광훈 유튜브나 신남성연대나 소위 말하는 그 구구 집단들 있잖아요. 이런 유튜브들 일부러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팔로우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폭력성이 기수정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자리 현장에 경찰이 없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들이 있었고 심지어 법원의 판사들 그 직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도 다 대피는 했지만 이런 일들을 라이브로 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어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12.3 계엄도 5.18 때나 뭐 계엄이란 자체를 역사의 저편에서 옛날에 정말 무서웠겠다. 백골단이니 뭐 이런 거 정말 무서웠겠다 이런 배웠는데 자꾸 역사책에 있던 사건들이 눈앞에 등장하니까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리고 예전에는 비웃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집단들의 유튜브를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믿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폭력의 실체가 점점 커지는 것들을 좀 목도하면서 이거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이미 임계점을 너무 오래됐고 그대로 뒀다가는 여기에 경도당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들이 나중에 더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 소위 말하는 백색 테러나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를 눈으로 목도하는 시절이 멀지 않았다라는 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면 그때 이제 이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분노가 꼭 이 정치 성향, 이 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의 각종 불만들이 쌓여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 불만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그날 눈앞에 있었던 그 법원이었고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겨지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사회의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의 전례들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처벌을 너무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과거까지 갈 것도 없이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 국회에서 정거한 사람들을 사면했잖아요. 그리고 이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 황교안 같은 사람들 내가 변호해 주겠다. 맞아. 뭐 국회의원 연락해 주겠다. 국회의원들, 구국회의원들도 이런 식의 반복이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계속 나 좀 몇 년 전만 버티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훈장이 될 텐데 뭐 1년 6개월, 2년 정도 형사고 나면 훈장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사면당하고 이럴 텐데 네, 참담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뭐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현실로 본다라는 게 믿기지 않은 건 사실이었고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반대였죠. 극단적인 그 극우 정권들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이렇게 유지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이 뭐 미 문화원을 점검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대학 때도 뭐 총장실을 점검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싸웠던 대상이 민주주의를 강철군화로 짓누르던 우리 지금 다 역사에 이제 단죄를 받았던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거기에 투쟁을 했던 것들인데, 그때는 학생들이 이거 외에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 이런 실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인생을 다 소진할 거라고 정말 무릅쓰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벌어졌던 이 상황은 너무 정반대인 거죠. 민주주의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이 과정 자체를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주사파 세력을 척결한다라는 슬로건을 걸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 우리 70년, 80년대 우리 선배들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제도 자체를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한 사람들이 육신으로 거부하고 해체시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거대한 그 군부 독재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항하면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들이 이 민주화된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거밖에 방법이 없구나라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해서 약간 코믹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를 되게 참담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는 거에 대하여 빨갱이다, 용공이다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그 방법을 또 쓰는 그런 자식들을 낳은 거에 대해서 되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들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국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약간 내란적 기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으킨 사람이 많아졌는데,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도 그런 내란적 활동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좌파들이었대요. 근데 트럼프 이후에는 우파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낙관적이었던 게,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그들이 이거 외에는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불만족스러운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국회에서도 실력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 수를 쓰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게 결국은 강목을 휘두르는 것으로밖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해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돼버렸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원대로 세상이 간 게 아니라 결국은 시대는 우리가 원했던 그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제 씻겨 나갈 역사에 저는 이제 적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저건 정말 적폐구나. 이 시대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 됐고, 글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되고 이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석방시켜주겠다고 사탕 발림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꼬리 내리고 다 어디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은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걸 태클을 걸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저는 요즘에 그런 표현 쓰는데, 위정 척서파와 같은 완전히 수구 세력들, 앙시앙 레짐을 대표하는 사람들 안에 극우 개신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게 된 거죠. 하필 저들이 처리되어야 될 퇴물처럼 느껴진다는 게, 나도 그 안에서 자라왔고 또 이렇게 죽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방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제 예시로 드시면서 낙관적인,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극우화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네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1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이랑도 겹쳐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점이 되게 많거든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낙관할 지점 좀 있는지, 우리나라처럼 막을 수 있는 세력들이 좀 이렇게 낙관하거나 희망적인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극우화 현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는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이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 체제가 그다음에 제2차 대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하고 세계가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들은 가져요. 그래서 뭐 연구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걱정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 한국이 극복해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태클들이 들어오는데, 적어도 우리는 지금 개신교 사람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는 우리가 마이너리티 목소리처럼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의도하고 광화문이 아우성을 쳤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결국 역사를 끌고 나가고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그거를 잘 디펜스를 해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입장을 가졌다는 면에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이나 미국 상황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 싸움의 기억이 아직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적어도 뭐 에이펙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가장 강한 민주주의적 그 시스템과 정신을 그래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상당 부분은 우리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는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좀 좋은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 사실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이걸 막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다양한 그런 역사가 어떤 흘러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많고 그렇죠. 그 위험 요소의 가장 큰 그 주축 세력이 보수 극우 개신교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이것이 결국은 한국 기독교의 어쩌면 알지만은 모른 척했던 혹은 뭐 몰랐던 한국 기독교의 그 숨겨진 가장 강력한 정체성을 사실 이제 드러내지 말았어야 될 건데 그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스스로 폭로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몰라서 혹은 뭐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뭐 여전히 그 변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향받아서 들어가거나 거기 있으면서 못 나올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시장적 표현을 하면 적어도 이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 그런 맥락에서 한국 극우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좀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마치 이제 결국 시간 게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 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요것만 이제 고름이 터져버리면 상관없는데 그 나머지 기독교인들을 같이 붙잡고 들어갈까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활동들이 그 극우하고 나머지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려서 이 불똥이 여기까지 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저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처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에서 들었던 질문이 사실 태극기 부대가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 거가 그 저희가 박근혜 퇴진운동 하면서 그 엄청난 저희 촛불운동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태극기 집회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집회하는 방식을 답습한 거죠. 촛불 집회를 통해서. 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12.3 계엄하고 저희가 또 탄핵 운동하고 하면서 또 다른 양상의 어떤 운동들이 그 이제 보통 시민 운동이 있었는데 또 그거에서도 발전된 어떤 것을 배운 그 극우 집회의 모습들이 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집회라든지 지금 명동 집회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 극우 세력들도 그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그 시민 운동의 그 방법을 배워서 이들의 세력을 또 크게 만드는 그걸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모습이 사실 보이긴 해서 네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뭐 사실이겠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극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일정 부분 보수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보수가 보수로서 살아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양당 체제가 딱 균형을 이루면서 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견디고 혹은 견뎌내야 되는 거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냥 그야말로 일상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극우라고 한 형태로 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극우화되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마치 늪에서 계속 모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극우주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노인들로 구성된 그다음에 6.25를 겪고 또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씨를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됐던 구구세 분들은 충분히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이 그런 신념을 강화시켰던 측면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극우주의가 나타나는 거는 이게 훨씬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그 상처난 기억들, 역사의 경험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평범한 우익 세력들이 극우로 퇴화하는 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회가 건전하게 컨트롤해서 극단화되지 않도록 막는가가 저는 단지 극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앞으로 그 정부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젊은 세대들의 또 그런 정치 성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면 또 한도 끝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또 차차 또 네.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